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연일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현 정권 법무부 장관은 항상 뉴스메이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 대변인님, 이렇게 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이제 자꾸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냥 뭐 검찰 출신의 그냥 물론 뭐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뭐 행정적 이른바 그런 정도에 이제 그쳤다면은 네.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없었는데 두 분 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거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뭐 지지세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고난도 겪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동훈 장관은 또 지금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상당히 뭐 여론조사에서도 4세대 지지자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글쎄요, 제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훈 장관 행보를 보면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에서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연 3일째 계속 입장문을 내거나 또 막 그 참여연대를 공박을 하는데 저 정도 하려면 빨리 저기 이제 법무장관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나 이제 출마할 거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인데 시민단체가 이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예. 8분의 경질할 만한 경질을 해야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예 대응을 다른 분들은 안 하잖아요. 하지 말든지 저렇게 비판도 있구나.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든지 하면 좋을 거를 본인 계속 뭐 참여연대 공경에 참여연대부터 정치검사라는 얘기까지 또 들었어요. 저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이제 국정감사나 이럴 때 나름 좀 재미를 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참여연대하고 이렇게 공방 벌이고 입실 벌이는 거는 전혀 도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참여연대와의 공방은 사실 그 포문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먼저 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 1순위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연일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해 반박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무위원이 이렇게 시민단체의 말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여연대를 가리켜서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건 다소 좀 부적절해 보여요. 사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단체였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갖고 있던 권력을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권력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 퇴출 대상 1순위의 장관을 뽑은 게 이게 의도가 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네. 인지도 순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뭐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산업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그럼 이름 몇 명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일 장관 유명한 중에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고위공직자 중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사 방식을 근거로 해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출 1순위로 나왔다. 그러니까 자격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는 장관이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악의적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설전이 붙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위공직자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참는 게 네. 입이 또 무거워져야 미덕 한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 근데 의원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좀 그 말하자면은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 게 네. 탄핵당한 이상민 장관이 3위로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근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본인을 1위로 갖다 놓는 억울한 거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엔 거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재 양성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탄핵된 장관, 탄핵받아서 지금 심판에 있는 장관보다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공박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이는 게 좀 매우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물론 한동훈 장관이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네. 저는 좀 이건 하나 있죠. 법무부 출입기자를 통해서 입장문을 고지했는데 그것보다는 개인 뭐 SNS라든가 이런 개인적 입장문을 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니까 맞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립단체 인척하면서 시민단체가 자기를 네. 정치적으로 공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네.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걸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이제 발표했다고는 법무부 합니다. 기자- 네, 네, 법무부 제가 기자단이 그걸 말씀드리는 낸 거고. 거죠. 또 하나 차 의원님 예. 이런 거예요. 설문조사에 그럼 누가 응했느냐 네. 이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응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그 답변 결과를 한 장관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수 그렇기 있고요. 때문에 한동훈 뭐 장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빤하게 답이 나와 있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주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이 상황 자체가 그럼 본인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할까요? 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장이 잘 펼쳐졌다. 이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공개 반발이 저는 제 눈에는 공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아.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참여연대와의 이런 그러니까 성명전 내지는 설전을 통해서 앞서 저 김영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의 그러한 허구성을 자 본인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향후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 선수로 자리경험할 네.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잡은 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서 예, 예. 셀럽에서 히어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그렇죠. 거랑 그런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저는 예.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의 일종의 뭐랄까 저쪽에서의 역공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번 이 행위 자체는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 입장을 법무부 기자단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공직과 개인의 영역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향후 차기 리더가 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겁니다.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직에 대한 비판 허용해야 돼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 아닌가요? 네. 그 자유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 지켜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네.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민수 대변인. 근데 참여연대를 뭐 제가 굳이 대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여연대 출신들 중에 물론 전임 정부 때 입각을 하거나 뭐 주요 직함을 받은 사람들 한번 따져 보십시오. 다들 대학 저명한 교수를 활동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여연대 물론 과를 보수층에서 일부 보수층에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저런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기회 잡았듯이 연속해서 내는 거는 참여연대를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을 겨냥해가지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정치를 하거나 저렇게 국무위원의 위치를 본다면요. 네. 그 일부층에 정말로 소수로부터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큰 정치를 한다거나 전반적인 정말 우리 중도층이 생각하는 네. 그런 리더상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정치 활동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이거 지금 차재훈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 활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나눠봤었지만
가능성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3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돼서 네. 40%를 뚫고 올라가서 뭐 40대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도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계속 30%에 머물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보다 좀 떨어진다면 글쎄요, 총선 출마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연동되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 지지율에 달렸다. 저는 뭐 이 국면에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네.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에요. 원래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장관 얘기만 하면 인터뷰하던 전화도 끊잖아요. 전화 나가서 끊습니다 하는데 이번 한동훈 장관 국면에서 한동훈 장관 뭐래 그랬어요. 도대체 당이 뭐 하느냐. 근데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더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 네. 도대체 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일갈을 했거든요. 저는 네. 이거 얘기가 당내에서 지금 김 의원님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스타성과 셀럽을 갖고 있는 네. 한 장관이 앞으로 이 말하자면은 진보 진영과의 어떤 민주당과의 대결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네. 하나의 사례로는 저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한 장관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장관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좀 좁은 편일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뭐 명예회복에 나설 수도 있고 자연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공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대변인님.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공천제도 네. 그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보도가 그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나 프레임대로 했다면 지금 그 보도가 여전히 논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네. 네. 조국 전 장관,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출마를 위해 만들어놨다. 그거를 저희들이 입장문을 당해서 2차례를 내고 네. 알림문을 냈는데 한번 보시면은 더 강화됐습니다. 중대한 비리의 경우 더 포괄적이고 강화시켰고 네. 별첨 1호로 더 세부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좀 해석이 좀 해석의 여지가 애매해질 수 없는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애매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특정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써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우리 공천 TF 단장부터가 이러면 다 아는 비명계 중진이었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이거 이재명 대표 노리고 그렇게 공천을 바꾼 건 아니냐라는 그게 주장도 이제 있던데요. 그런 지적이나 논란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보도가 사라졌고 저희들이 네. 구체적으로 이미 그 다 들어가 가지고 민주당 홈페이지 오면 이 특별 단계를 다 누구나 일반인 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엄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뭐 네. 잘 아시지만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는 이 시기에서 자꾸 이제 조 전 장관이나 심지어는 이제 그 딸 조민 씨의 출마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네. 저는 좀 어떤 좋은 의도보다는 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는 조 전 장관께서도 거기에 말씀하신 것도 없고 자꾸 그렇게 뭐 여론에서 그러고 또 막 비판하고 하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치 생각 없다고 입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고 네. 결국은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은 출마설에 대해서 정작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당장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인도 긍정도 아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주 을이다, 관악갑이다, 지역구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관악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유기홍 의원이 지금 3선을 하고 지역 기반 탄탄히 다지고 있는 지역인데 굳이 나가려면 또 여기를 나가나 어디 나간다면 어디로 나갈까 궁금증이 좀 많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관악갑이라고 이야기해서 왜 관악갑일까 생각해봤는데 관악갑에 서울대학이 있잖아요. 네. 지금 또 서울대 거주지이기도 법대 교수를 합니다. 했으니까 네. 아마 또 거기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아마 넘겨짚어서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 정치는 괴물이에요. 생물은 나름대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정치는 어떨 때는요 전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년 뒤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질없는 수도 네.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힌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인인 조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이 만약에 선출 공직밖에 없다고 한다면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문제는 여기에서 그럼 민주당 공천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럴 무소속으로도 경우가 나갈 이제 수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당을 새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제일 가까우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거취를 놔둬놓고 당이 심각한 내분위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 그럴 한 석을 경우에는 얻을 그럴 것이냐. 경우에 네.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악갑을 출마를 했을 때 네. 민주당이 고민이 또 하나 생겨요. 어. 여기에 공천할 거냐 말 거냐. 아.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공천 안 거죠. 하고 나중에 민주당으로 받아줄 가능성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어두는 그러니까 건가요? 무공천을 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그 반쯤 공천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까지 현명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한다면 잘 고려해서 거취를 판단하겠죠. 차 교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게 부질없다고 하시면서 너무 그냥 자, 가정의 그런데 가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악갑이라는 지역이요.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32%를 얻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45.16%를 얻었고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어떤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 된 분이라면 험지에 출마해야지 이렇게 편한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뭐 다 가능성에 관한 영역이지만 한동훈 장관도 사실 험지 출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평가,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좀 높은 사람은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이른바 험지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그 같은 당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근데 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네. 앞부분에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누가 봐도 21대 국회는 최악이에요. 인적 구성도 그렇고 뭐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22대 국회는 조금 지금 21대 국회보다는 나아지길 원한다면 네. 과연 이런 사회적 무리, 뭐 국론 분열, 뭐 온갖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이런 분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마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바람직스럽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두 현 장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화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